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도덕의 계보학 1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이 1차 자료 강좌를 위하여 예도는 깊은 숲으로, 예도의 존재의 숲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또 도덕의 계보학 19번째 시간, 그리고 서문 포함하여 23번째 시간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제2 논문 5절 중반부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루에 한 편씩 가능하다면 예도는 1차 자료 강좌를 하이데거나 니체나, 사실 가다모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것도 때가 차면은 예도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니체의 그 1차 자료 본문에서 우리는 마치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그 다음에 광기의 역사, 이런 원문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오늘은 5절하고 6절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길게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이런 시리즈 강좌물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고정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꼭 예도TV를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자, 이 네모 에스베라이츠 알스 폴트 슈리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문장이 아주 독특한 니체의 문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12표 입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12개의 표법이 있는 건데, 타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채권자가, 근로이익을 채권자가 이러한 경우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적게 어떤 그 육체의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는지, 그래서 또 라틴어로 로마의 표법을 또 그대로 니체가 써놨는데요. C 플러스 미누스 베 세쿠 에룬트네 프라우데 에스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쿠 에룬트, 삼격 복수입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네 프라우데 에스토,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육체의 어느 부분을 적게 잘라내든 많이 잘라내든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이런 경우에 잘라내는가의 문제가 글라이히 퀼티히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찮은 문제라는 거를 로마의 12표법이 선언했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했을 때, 자, 이것은 이러한 선언은 바로 이미 보다 더 자유롭고, 그리고 그레스 레히넨들 보다 더 크게 계산하며 레미셔럴 보다 더 로마적인 법 이해의 폴트 슈리트, 진보이자 베바이스, 증거로서 나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니체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이러한 법, 많이 잘라내고 적게 잘라내는 거, 이런 거는
인류 역사의 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니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형식, 그러니까 보상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독일어로는 아우스글라이훈스 폼인데요. 이 아우스글라이히는 어떤 것이 부족한 상태를 채워서 균형을 맞춘다, 이런 원형의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보상하다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형식을 우리가 명료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낯설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계속 나갑니다. Die Äquivalent ist damit gegeben. 여기에서 어떤 등가의 형식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이득이 있겠죠. 그죠? 어떤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직접 상응하는 이득이 있어. 갈로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돈이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란트, 토지라든지, 베지츠, 소유물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하는 것 대신에, 자, 채권자에게는 일종의 되갚는 형식으로서, 혹은 아우스글라이히, 균형을 맞추는 것, 보상으로서 볼게필, 쾌락이 허용된다라는 것, 이해가 되죠? 쾌락.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손해를 입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그 훔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훔친 사람이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 다른 옷이라든지, 어떤 귀한 귀중품을 훔쳐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되갚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꼭 거기에 직접적으로 아우프 코멘더 상응하는 어떤 것들을 되갚는 대신에 채권자에게 쾌락, 볼게, 쾌락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하는 쾌락, 이 쾌락으로서 어떤 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꼭 되갚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어떤 육체의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되갚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자, 예도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쾌락은 어떤 쾌락인가 하면은 니체가 여기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이넴 마트 안 아이넴 마트로젠 운 베덴클히 아우슬라센 쭉 뒤얼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힘없는 자에게 자신의 힘을 주저하지 않고 내쏟는 것이 허용되는 그러한 쾌락, 이해가 되죠? 힘없는 자에게 자신의 힘을 폭력도 될 수도 있고, 육체에 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되갚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고대에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니체가 볼루스트드 페흘르 말 뿌흘르 플레지흐 들르 페흐, 이렇게 불어로 써놨어요. 불어로 써놨는데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악을 행하긴 행하는데 쾌락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의 어떤 유격적인 쾌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서 인용했는가 하면은
니체 당시에 여러분 프로스페르 메린메라고 하는 메린메는 누군가 하면은 니체 시대의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문학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탕달과 또 교분이 있기도 했어. 거기에서 직접 인용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작품에서 메린메, 프로스페르 메린메의 작품으로부터 악을 행하긴 행하는데 뿌흘르 뿔레지슈, 그러니까 쾌락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이런 유격적 쾌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얼 게누스 인데얼 페얼 게발티궁, 폭력을 가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향유하는, 엔조이하는 이러한 형식의 다양한 쾌락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문화를 정신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누스, 어떤 쾌락을 누리는, 즐기는 것은 바로 글로이비걸, 채권자가 인데얼 올드능데얼 게젤샤프트 슈테트, 사회적 지위에 있어, 사회의 어떤 그 계급 질서에 있어서 그 지위가 티펄, 지위가 비천하거나 혹은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높은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일수록 채무자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육체의 뭔가 잔인한 어떤 것들을 통하여 쾌감을 얻는 이런 방식의 형벌제도는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자가 그 가치는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은 채권자에게 퀘스틀리히스털 비센, 가장 맛있는 음식의 한 입으로서 나타날 수 있으며, 혹은 더 나아가 폴 게슈막 아이네스 회어렌 랑스, 훨씬 더 높은 계열의 음식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고대에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미셀 푸코의 작품을 읽는 것 같죠? 계속 나갑니다. 필 미텔스트 데얼 슈트라프. 얘도가 독일어로 가끔 읽을 때는 중요한 원문이거나 혹은 혹시 독일어로 따라오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필 미텔스트 데얼 슈트라프 암 슐트너.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채무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채권자는 주인의 권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헤렌 레히터, 노예라도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회적 신분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자기가 형벌을 가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쾌락을 얻고, 그 쾌락 속에는 자기가 주인의 권리에 참여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하여 결국 그 역시도, 채권자 역시도 한번 에얼 헤벤덴 게필레, 이건 뭔가 하면은 에얼 히벤더는 뭔가를 끌어올리다, 고양시키는 감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감정인가 하면은 한 존재를 알스 아인 운털지히, 자기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페얼 아텐, 경멸하고 미스 한델른,
학대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해가 되죠. 한 존재를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알로 보는 것으로서, 경상도 말로요. 학대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그러한 고양시키는 감정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결국은, 이해가 되죠. 이런 식의 형벌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혹은 적어도 im Falle die eigentliche Strafgewalt der Strafvollzug an die Obrigkeit übergangen ist. 자, 적어도 본래적인 형벌의 어떤 벌을 하는 권력, 힘이, 혹은 형벌의 실행이 이미 당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여러분, 당국이 어디야? 당국이 뭐야? 오브리가이트, 영어로 authorities입니다, 여러분. authority는 권위고 authorities는 뭐야? 당국이죠, 여러분. 복수면. 그러니까 이 당국, 독일어로 오브리가이트, 당국으로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국가나 더 높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화가 더 발달된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화가 덜 발달된 곳은 사법 당국이 상당히 어떤 고대의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공동체에는 사법 당국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어떤 마을의 전통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그죠?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적어도 그 존재를 경멸하고 그 존재가 경멸당하고 그다음 멸시당하고 미스한들 학대당하는 거를 주지연 지켜보는 것, 그것이 허용되었다. 이해가 되죠? 이 두 가지 다가 잔인함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국이 그를 벌할 때 채무자가 벌을 받는 걸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는 주댐 에얼 히벤덴 게필레, 고양시키는, 기분이 막 쾌감을 통하여 기분이 고양되는 감정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저는 푸코의 책을 읽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er Ausgleich besteht also. 그러니까 이러한 보상을 위하여 균형을 맞추는 행위는, 여러분, 아우스글라히가 그런 뜻입니다. 행위는 바로 Anweis und Anrecht auf Grausamkeit, 잔인함에 대한 지시와 잔인함에 대한 권리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 보상 형식은 잔인함을 지시하거나 명령하고, 혹은 그 잔인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기에서 성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바로 우리 문화라는, 인류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진보했던 로마에서도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5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1차 자료가 훨씬 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갈게요. 6절. 이제 마침내 여러분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슐트, 죄, 게비슨, 양심, 플리스트, 의무, 하일리카이트 될 플리스트, 뭐죠? 의무의 신성함.
이러한 모든 도덕적 개념의 세계는 누구 가르치는 거겠어요, 여러분? 누구겠어? 당연히 칸트죠, 칸트. 이 개념들이 다 나오잖아, 칸트한테서. 자, 이러한 도덕적 개념의 세계가 그것의 진원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역, 곧 오브리가치오넨 레히터, 채권법에서 이러한 진원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볼 때는 도덕, 양심, 도덕적 개념의 세계 있죠. 그 다음에 게비센 양심, 또 슐트 죄, 그 다음 플리히트 의무, 그 다음에 하일리카이트 데얼 플리히트 의무의 신성함, 이런 모든 개념들은 어떤 신적인,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니체와 칸트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보편 이성에 과 연관된 신적 권위, 신을 요청하는 그런 것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진원지는 바로 이러한 채권법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완전한 의혹의 해석학입니다. 그죠? 완전한 의혹의 해석학이야. 칸트가 신적인 것에서 도덕적 의무의 힘을 본 것을 니체는 뭐야? 인간관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두 개 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니체가 옳다, 칸트가 옳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 둘 다 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둘 다. 당연한 거죠. 의심의 해석학과 신뢰의 해석학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해석은. 계속 나갑니다. 자, 이러한 도덕적 개념 세계의 출발은 바로 지구상에서 모든 위대한 것의 출발과 같이 출발처럼 철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밋 블루트 베고센 볼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야,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니체의 진단이 훨씬 옳아요. 이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서에, 특히 유대 전통의 구약 성서의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봐,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무시무시한 그런 게 들어있죠. 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의무를, 의무, 양심, 이런 도덕적 개념 안에는 엄청난 잔인함의 역사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자, 저 세계, 도덕적 세계가 의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피와 고문의 냄새를 결코 다시 완전하게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덧붙일 수는 없을까? 이해가 되죠? 이런 고문, 이러한 도덕적 세계의 피와 고문의 역사가, 그죠?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상실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이 질문을 하고 독특한 말을 합니다, 니체가. 자, 젤프스트바임 알텐 칸트 니트. 심지어 늙은 칸트에게서도 이러한 도덕적 세계의 피와 고문의 냄새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늙은 칸트에게서도. 그러면서 카테고리쇼 임페라티프 리스트나하 그라우잠카이트, 정언명법이라 하는 것도 역시 잔인함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언명법도 역시 잔인함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의 정언명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신적인 어떤 기운과 보편 이성의 자연법칙과 자연법칙까지도 포괄하는 보편 이성의 어떤 그러한 법칙.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도의 실천 이성 비판 강좌 8개를 들으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정언명법에는 마치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잔인함, 이 인간의 욕망을 죽이고, 그죠? 이성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냉혹함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읽을 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정언명법을 다 아는 자도 드물 거고, 철학을 완전히 1차 자료를 읽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괴로운 거예요.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러니까 정언명법도 이러한 잔인함, 칸트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을 뜯어보면은 이러한 잔인함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의심의 해석학이에요, 니체는. 그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계속 나갑니다. Hier ebenfalls. 여기에서도 또한 ist jene unheimliche und vielleicht unlösbar gewordene Ideenverheckelungen. 자, 여기에서도 역시 저 무시무시한, 그리고 아마도 풀어질 수 없게 되어버린 이념의 결합이 놓여 있으며, 더 나아가서 슐트 und 라이트, 죄와 고통이 우선적으로 결합되어서 고정되게 되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 이건 기독교적인 그러한 보상 개념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야? 그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가. 이해가 되죠? 니체가 괜히, 그게 니체 안에는 기독교적인 것도 상당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못 본 해석인 거야. 그 잔인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의 역사가, 그죠? 피만이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피만이. 이게 유대 전통에 나오잖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동일하게 해석해서 히브리서 한번 읽어봐, 여러분. 성서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게 기독교 전통 안에만 있어요. 다른 전통에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 뭐 심청이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를 눈뜨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라, 이런 보상이 다 있는 거야. 참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재밌죠? 그래서 죄와 고통은 함께 짝으로서 그대로부터 뭐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 짝으로. 그래서 고정되어 버렸어, 그죠? 계속 나갑니다. 자, nochmals gefragt. 다시 한번 질문하면, inwiefern kann Leiden eine Ausgleichung und Schuldensein? 자, 어느 정도까지 고통은 채무를 보상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까? 어느 정도까지? 계속 나갑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최고 정도로 볼타트, 쾌락을 주는 한에 있었어요. 쾌락을 줄 때까지. 두 번째 응답은 이겁니다. 자, 해를 입은 자가
손해에 대하여, 곧 그 손해에 대하여 불쾌를 느꼈다고 한다면 그 불쾌감을 포함하여 이 손해를 어떤 아주 비범한 아우스 올덴틀리션 게누스, 그러니까 정반대의 쾌락, 아주 탁월한, 여러분 영어의 엑스트라 올디네리예요. 여기서 아우스 올덴틀리히 뜻도 똑같아요. 아주 탁월한 정반대의 쾌감을 누리는 것, 게누스 누리는 것으로서 그 손해를 교환했던 한에 있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특정 손해를 정반대의 쾌감을 누리는 것으로서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손해, 인간의 죄에 대한 손해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쉽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Das Leiden machen, 고통을 만든다는 것. Ein eigentliches Fest, etwas, das wie gesagt so höher im Preise stand. 예멜 에스템 랑어 운트 블라블라블라. 계속 나갑니다. 고통을 만든다는 것. 이거는 본래적인 축제였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죠, 여러분, 그죠? 고통을 만든다는 것. 이건 본래적인 축제였으며, 말에 진 바와 같이, 신분이라든지, 혹은 채권자의 신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그것이 모순되면 모순될수록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었던, 높은 가격의 위치에 서 있었던 그런 어떤 것이었어. 그래서 뭐야? 본래적인 축제에도 다 들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잔치에 언제나 희생양을 필요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국가에도 대중들의 희생양을 국가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도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대중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희생양을 만들었어. 여러분 고대의 로마에 아시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리고 또한 스페인의 투라고 하는 이런 전통들. 그래서 대중들의 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어떤 고통을 만드는 걸 보여주고, 그죠?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식의 희생양을 통하여 대중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됐다. 오늘날은 스포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요. 이게 우리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서구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엄청난 해석입니다. 그죠? 엄청난 해석이야,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것은 추정상 말해진 거야, 여러분. Vermutungsweise gesprochen. 추정상 말한 거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왜냐하면 이러한 지하적인 것들, 여기서 여러분 무의식을 느끼죠. 문화의 심층에 숨어 있는 거예요. 들레즈도 보이고 푸코도 보이죠, 여러분. 예도의 강좌를 지금까지 잘 따라왔던 자들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러한 지하적인 것, 문화의 심층 속에 숨어 있는
운터 이얼디션 딩엔 이러한 지하적인 것들을 그 근본에까지 내려가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파인히이스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지하적으로 문화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그 근거에까지 도달하여서 밝혀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 근데 니체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가 정신분석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문화 정신분석가. 엄청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가 나오기 전에,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개념을 서투르게 그 사이로 던져 넣는 사람은 통찰을 더 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통찰을 더욱 감추고 은폐하여서 불명료하게 만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복수라는 단어를 쉽게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 말이야. 복수 자체는 참으로 바로 동일한 문제로 소급될 수 있는데, 자, 고통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게누쿠퉁 어떤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동일한 문제로 소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어떤 사람의 에게 육체에 대한 것들을 잘라내든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모든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그런 문제로 똑같이 소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 역시도. 이해가 되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나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 계속 나갑니다. 니체게 또 여기서 나는, 자, 여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문장도. 자, 첫 번째, 어느 정도까지 이 잔인함이 고대 인간의 인류의 더 큰 축제의 기쁨을 형성했으며, 혹은 이 잔인함이 더 나아가서 이 고대 인간의 모든 기쁨의 성분으로서 뒤섞여져 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질문이 이어져요. 더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 이 고대 인간이 잔인함에 대한 이 욕구가 얼마나 나이프, 소박하고 얼마나 운슐디히 순결하게 이 욕구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로 저 무사심한 악의가 근데 여기 악의하고요 스피노자를 언급해 놨어. 요건 좀 이따 강의를 할게요. 자, 무사심한 악의, 독일어로 읽어 드릴게. 운인터레시얼터 보스 하이트야. 그러니까 무사심한 어떤 데에 관심이 쏠리지 않으면서 냉정한 악의겠죠. 이 악의가 고대 인간에 의하여서 인간의 노말러 아이겐샤프트, 평범한, 그죠? 평범한 속성, 성질로서 고대인에 의하여 얼마나 근본적으로 간주되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매우 힘차게 톨스텔리 쭈마헨, 이런 문제점들을 온 힘을 다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 그죠? 그것은 바로
길들여진 가축들, 곧 현대인, 곧 우리, 길들여진 가축들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현대인들의 바로 길들여진 가축들이 미묘한 미각이라든지 혹은 탈티펄이 위선에 모순된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잔인함의 역사를 추적하여서 지금 니체가 까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니체 시대의 19세기에 문명이 발달했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현대인의 미각에는 모순될 수도 있고 혹은 현대인의 위선에도 모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의 의식으로 볼 때 과연 고대인들과 고대와 중세만 해도 이런 벌들이 있었죠. 이런 잔인함이 과연 도덕의 역사 속에 있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진단은 놀라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니체는 따라올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피노자의 말로 해서 사심 없는 악의, 곧 심파티아 말레볼렌스, 이건 라틴어인데요.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예도가 강좌를 이미 해놨어요. 예도 강좌 스피노자의 8번째 강좌를 들으시고요. 에티카의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게 스피노자한테서는 왜 여기서 운 인터레 시얼터 보스 하이트, 악이라고 하는 게 왜 사심 없는 거야? 스피노자한테서 이 세계는 일자잖아. 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게 일치하는 일자예요. 맞죠? 거기에서 악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욕망에 의하여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존 본능 속에 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도덕적인 선과 악을 스피노자의 철학에 바로 적용시키면 스피노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예도 강좌의 스피노자 8번째 강좌를 참조하십시오. 자, 그래서 사심 없는 악의라고 니체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사심 없는, 쏠리지 않는. 그게 스피노자한테서는 악도 뭐야? 이 세계의 존재론 안에서 기계론적인 실체 개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의하여 쏠려서 악을 행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분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피노자의 기계론적인 일자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스피노자는 심파티아 말레볼렌스, 뭐야? 악의 있는 공감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정이나 공감이 나을 것 같아. 계속 나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용감하게 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거였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대인들의 양심은 이런 잔인한 것들에 대하여 곧바로 야를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냐? 현대인들은. 니체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의 개념 속에, 도덕의 세계에는 이렇게 잔인함이 들어있었다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안목,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마도 또한 이러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철저한 인간의 축제의 기쁨은
보다 더 깊은 통찰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지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니체 지 같은 문화 정신 분석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선악의 저편 117페이지에서 보다 앞선 작품인 몰겐 레테, 그러니까 아침 노을 17페이지, 68페이지, 102페이지에서 니체, 나는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보다도 높은 문화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며 혹은 간로하고, 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높은 문화의 역사를 관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줄 빡빡 치십시오, 잔인함에 점점 더 증가하는 정신화, 그리고 두 번째, 잔인함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신격화. 니체는 여기서 페르게틀리숑, 신격화에다가 쌍따옴표를 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잔인함이 처음에는 육체, 이거 완전 푸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푸코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형벌의 역사가 육체로부터 어떻게 정신화되었는지를 푸코가 직접 감시와 처벌과 광기의 역사, 이런 것에서 이야기하잖아. 지금 니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러한 잔인함이 육체로부터 점점 더 역사를 발전해 가면서 정신화되었고, 페얼가이스터룽, 두 번째는 페얼게틀리흉, 신격화되었는지. 재밌죠, 여러분? 요걸 잡아내야 돼. 요걸 신격화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선악의 저편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직 예도의 니체 1차 자료 강좌에서는 이 진도는 아직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자면, 인간의 어떤 이러한 문화 속에는, 인류의 문화 속에는 그것이 고등문화일수록 이러한 잔인함의 역사가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인함이 점점 더 정신화시키면서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오늘날 여러분, 죄인을 막 패고 막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시킵니다, 예도가. 옛날에 사또 있어, 사또.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죄를 지면 어떻게? 바로 주리를 틀고 다리를 나무 같은 걸로 막 찢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 그 오늘날 죄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죄인들을 다루었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오늘날은. 맞잖아. 그런데 형벌이 정신화되었어. 푸코가 여기서 갖고 갔던 거예요. 푸코는 니체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물론 이제 다르게 갖고 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니체가 말하고 있어. 엄청 배우죠, 여러분.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힌리히퉁연, 처형이라든지 폴터룽연, 고문 혹은 불어로 나와 있어. 오토다페. 이게 뭐예요? 종교 재판을 통하여 마녀를 화형시키는 것. 그게 오토다페야, 불어로. 이런 화형식과 그 다음에 처형과 고문이 없이는 가장 큰 양식의
민속의 축제라든지 영주들의 결혼식은 결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이해가 되죠. 더 나아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악의라든지 잔인한 조롱을 내쏟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이는 어떤 귀족적인 가정의 문화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중세나 고대의 이러한 귀족들의 가문들 안에, 그래서 그들 귀족들의 어떤 가정생활 속에는 이러한 잔인한 조롱과 그 다음에 악의를 특정 대상에게 내쏟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필요로 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처형이나 고문이나 화형식과 같은 것이 없이는 영주들의 결혼식과 민족의 축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어. 니체가 지금 여기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야. 니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돈키호테를 언급합니다. 돈키호테. 자,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작 부인의 궁정에서 돈키호테를 떠올린다.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공작 부인의 어떤 그러한 궁정에서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는 오늘날 완전하게 전체적인 돈키호테를 혓바닥에 쓴맛을 갖고 읽으며 거의 고문에 가까운 마음을 갖고 돈키호테를 읽어. 오늘날의 우리, 여기서 오늘날의 우리는 누구겠어? 당연히 니체 시대의 19세기의 유럽인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읽고, 그리고 이로써 그의 원저자라든지 돈키호테를 썼던 원저자와 그 원저자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은 낯설고 매우 불명료한 일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돈키호테를 썼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었던 거랑 니체 시대의 19세기 사람들이 읽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잔인함의 맛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당연히 돈키호테를 썼던 저자와 동시대의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매우 책들 중에 가장 유쾌한 명랑한 책으로서 매우 최상의 양심을 갖고 읽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향하여 거의 죽을 만큼 웃으면서 돈키호테를 읽었다라는 거. 그 시대의 돈키호테 시대의 사람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읽었는데 19세기의 니체의 시대의 사람들은 뭐야? 돈키호테를 읽게 되면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 읽었고 혓바닥에 쓴맛을 느끼면서 고문을 가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읽었다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돈키호테의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이 맛은 뭐예요? 책들 중에 가장 명랑한 것으로서 그들은 읽었다라. 기쁨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죽을 만큼 웃으면서 그 돈키호테를 읽었다라는 거, 동시대 사람들. 근데 그 이후에 니체의 시대의 사람들은 고문을 가하는 고통, 혓바닥에 쓴맛을 보면서 읽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쾌락을 만든다. 이해가 되죠? 쾌락을 일으키며, 그리고 고통을 만드는 것은 더 큰 쾌락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보는 것은 쾌락을 일으키고, 돈키호테에서처럼 고통을 직접 만드는 것은 훨씬 더 큰 쾌락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고대의 강력한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주된 명제였으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냉혹한 명제였어. 그래서 아마도 이미 원숭이가 거기에 운털슈라이벤 승인할 정도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죠? 그러한 주된 명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래되고 강력한 명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원숭이도 그러한 괴상한 잔인함을 생각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인간을 풍성하게 알리는 것이며, 말하자면 인간을 뒤따라서 흉내내면서 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그래서 원숭이들 역시도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을 대변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흉내를 내고 인간을 뒤따라서 폴슈필렌 놀이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원숭이조차도 이러한 인간을 인간의 잔인함을 승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윈도 있었겠죠, 여러분. 니체 역시도 다윈을 읽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괴상한 잔인함을 생각해내는 데에 있어서 원숭이도 인간을 흉내낼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잔인함을 창조해내는 거에 있어서 인류 문화의 고등 문화를 가진 인간들에게 발견되었다 이 말이야. 최초부터. 오늘날은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줄 빡빡 치십시오. 오네 그라우잠카이트 카인 페스트. 잔인함이 없이는 어쩐 축제도 없었다. 인류 역사. 잔인함이 없이는 어떤 축제도 없었다. 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인간 역사는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잔인함이 없이는 어떤 축제도 없었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벌에는 그렇게 많은 축제적인 것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 독일어로 읽어드릴게. 아우 an der Strafe ist so viel festliches. 그러니까 형벌에는 언제나 축제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였다. 이해가 돼요? 형벌을 할 때, 그러니까 고대 인간들한테는 축제를 벌일 때는 언제나 이런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대중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축제에는 언제나 형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미셀 포코는 바로 프랑스 혁명기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 다미행의 고문 알죠, 여러분? 푸코가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잖아. 니체의 이 문서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 형벌의 역사. 형벌에는 매우 많은 페스트리시에서 축제적인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 사실은 우리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도 이러한 그라우잠카이트가 잔인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니체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예도 강좌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었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니체의 이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을 통하여 오늘 또한 미셸 푸코와 연결시켜서 예도가 강좌를 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다음에 또 도덕의 계보학 서문 포함하여 오늘 23번째죠. 서문 빼고 19번째인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스!